교재는 지금 어디를 좀 볼 거냐면요. 역사 부분은 뭐 볼 필요가 없고, 11페이지 보십니다. 11페이지. 자, 11페이지 보시면 제1조 목적이라고 나와 있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시험범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조 목적 보시면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위에 두 줄 있잖아요. 조문.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자,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까지 끊어서 읽으시고, 제일 위에요. 정하여까지 끊어서 읽으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높인다는 거죠. 제가 많이 느끼는 겁니다만은, 저기 강의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 공부하시는 연령대가 40대 후반, 50대 여기가 주였어요. 그리고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60대 이런 분들, 70대 이런 분들 많으셨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계속 낮아져요. 그래서 지금 뭐 통계를 제가 본 건 아닙니다만은 30대 또는 20대도 많이, 뭐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20대도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30, 40대가 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하고 좀 연령대가 틀려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수강생들 이렇게 보면 어떤 분은 KBS 국장님 하시다가 이제 퇴직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도 중개사 공부하겠다고 오시고, 지점장님 하신 분들 많고요. 그 다음에 저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 각종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 많고요.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중개사 공부하신 분들의 수준이 또 올라갔어요. 그리고 현장에 가보면 이제 또 일하시는 분들 수준도 옛날보다는 많이 올라갔어요. 바뀝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전문가라고 해도 손색이 없어요. 근데 자격증 따가지고 막 하는데 전문가는 아닌데, 제가 봤을 때 한 5년 정도 시장에서 버티잖아요. 그러면 아주 우리 속된 말로 하면 빠삭해요. 응?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아세요. 그리고 이제 이 KB부동산이란 국민은행 있죠. 거기서 시세 조사를 하는데 그 지역에 이제 중개업소를 통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은 그 지역에 대해서는 가격에 대해서는 막 몇십만 원, 몇 원, 뭐 그런 정도로 세밀한 것까지 다 알고 계셔요. 일을 하다 보니까. 전문가 아니고 뭡니까? 그죠? 그래서 부동산에 관련해가지고 자격증을 따셔서 여러분들이 바로 전문가가 되는 건 아닌데 5년, 10년 해보세요. 그러면 그냥 뭐 얘기만 하면 그냥 쫙 나옵니다. 자, 전문성을 제고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뭐 한대요? 육성해서. 건전하게 육성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까지가 끊으시고,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여기까지 또 끊으시고, 마지막에 국민경제 이바지함, 이렇게 돼 있죠. 거기가 이제 네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목적 자체가 몇 가지입니까? 네 가지. 네 가지이기 때문에 시험 출제할 때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출제하기 참 좋겠죠. 요새는 이제 박스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박스 문제는 한 10개는 각오하셔야 될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도 시험 보니까 한 10개 남았더라고. 그 전까지는 제 초창기에는 박스 문제 있잖아요. 5개, 뭐 전후 5개, 6개. 그러다가 이제 7개, 8개까지 가더니 지금 이제 거의 10개 수준이에요. 왜 이렇게 낼까요? 왜 박스 문제 이렇게 많이 낼까요? 어렵게 내려고요. 근데 중개사법 내용 자체는 어려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 형식 자체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어려운 형태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내년이죠. 한 10문제는 각오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 같은 거 낼 때도 한 10개 정도는 박스 문제로 처리해서 내면 아무래도 이제 점수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수험생들은 어렵다.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 중개사법이 쉽다고 말씀드렸지만 작년보다는 조금 어려웠어요. 조금.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쉬웠다는 거지, 중개사법도 여러분 점수 따려면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시험장에 들어갈 때까지, 10월 달에 시험장에 들어가죠. 그때까지 여러분들의 찾아오는 고비가 한 3번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찾아오는 고비가, 그렇죠, 3번 정도 있지. 자, 첫 번째 언제 고비가 오냐면 학원 등록을 하고 한 달쯤 되었을 때, 이때가 한번 고비가 옵니다.
그래서 1주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도 등록했으니까 2주 때 들어서면서부터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맞아? 이렇게 하면서 막 의심이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달쯤 되면 이제 뭐요? 멍한 상태가 되면서 이게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렇게 돼요. 자신감이 뚝 떨어지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를 넘기시면 두 번째 들을 때부터는 알아먹는 게 늘어나잖아요. 조금 재미가 붙어. 그죠? 일단 고비가 여기에요, 여기. 그래서 이거 학원 등록하실 때도 2달 단위로 등록하는 것은 포기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1년 연회로 등록해 놓죠? 나중에 가면 돈이 아까워서라도 나와. 이 과정은 반드시 거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냥 양이 적은 과목에 시험이 아니에요. 근데 두 번째는 언제 고비가 오냐면요. 두 번째 오는 고비는 언제냐면 첫 번째 모의고사 봤을 때예요. 그래서 한 2번 또는 3번 가까이 들었는데 첫 번째 모의고사를 딱 보니까 점수가 과락이야. 막 30점이고 막 25점. 그럼 뭐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적어도 4개월 또는 그 이상 공부했는데 점수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때 술을 많이 드세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계속해야 될 건지 이건 내 능력이 아닌 건지. 그죠? 자, 세 번째 고비가 한 번 더 옵니다. 이거 세 번째 고비는 이제 그래도 조금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세 번째 고비는 7월달, 8월달 요때요. 요때 가면 어떤 그 생각이 드냐면 올해 2차까지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많이 하셔요. 어? 올해 1차만 해야 되나 이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게 7, 8월달이에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1차 시험이 중요하긴 한데 요새 분위기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1차 시험은 많이 넘겨주는 스타일이에요 지금. 1차만 공부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2년 준비한다 그런 뜻이 되는 거니까. 그죠? 시험 경향으로 봤을 때 2차까지 밀어붙이는 게 나아요. 그리고 아까 공부 분량 봤잖아요. 2차 한다고 해서 공부 분량이 확 늘어납니까? 다시 한번 그 그림, 동그란 그림 생각해 보세요. 2차까지 한다고 해서 과목 수만 늘어나지 공부 분량이 확 늘어납니까? 아까 그림에서. 중개사법 조금, 세법 조금, 공시법 조금, 공법이 좀 그러졌지. 그죠? 전체 분량으로 봤을 때는 그 분량 차이가 크게 나지 않은 거예요. 다만 심리적으로 과목 수가 많아서 그런 거지. 응? 그래서 고민하시다가 1차만 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요걸 넘기시면 10월 28일 시험장에 갈 수 있다. 제가 이것을 알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 강의를 쭉 10년 넘게, 20년 가까이 강의를 해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와가지고 상담을 해요. 그냥 알게 돼요, 그냥 저절로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고비를 잘 넘기시라. 그죠? 그래서 이렇게 넘기려면 두 가지가 제가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확실한 목표의식. 그죠? 그 다음에 좋은 동무가 필요합니다. 주변에 좋은 동무가 필요해요. 누구든지 다 힘들 수 있어요? 그때 옆에서 격려해 줄 수 있는 동무, 친구, 동료. 그죠?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것은 참 정말 너무너무 고난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주변에 같은 길을 가면서 옆에 동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서로 의지하고 격려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꼭 그런 동물을 꼭 사귀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고비를 넘길 수 있어요. 응? 자, 네 가지 목적 보셨죠? 근데 목적 보면 하나같이 뭐예요? 좋은 말들이죠? 1초부터 나쁜 말 하겠어? 아니잖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저도 이제 뭐, 이걸 느끼면 느끼고 있었으나, 이렇게까지는 생각 못 했는데, 자. 제가 유튜브에서 본 거예요. 여러분, 면접관입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면접을 봐. 근데 딱 이제 인상이 딱 보니까 A라는 사람은 굉장히 똑똑해 보이고, 그 다음에 보니까 근면성실해요. 이렇게. 근데 좀 말하는 거 보니까 약간 이기적인 면도 좀 있어 보이고. 그죠? 굉장히 말이 좀 거칠기도 하고. 뭐 이런 거요? 자, 근데 B는 이제 두 번째 B가 딱 여러분 면접관 앞에 온 거예요. 보니까 뭐예요? 가만히 보니까 B 같은 경우는 거칠어요. 아주 투박하고. 인상이. 그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이기심에 가득 차 있어요. 자기밖에 모를 것 같아요. 근데 말을 또 하다 보니까 조금 똑똑하긴 하네. 그리고 아주 그냥
이기적인 만큼 어떻게 해요? 아주 성실하더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상을 받았어요. 한 명만 뽑아, 한 명만. 여러분 면접관이야? 누구를 뽑을게요? A를 뽑을게요? B를 뽑을게요? 한 명만 뽑으면 A를 뽑게 됩니다. 왜 그래요? 첫인상. 제가 오늘 넥타이를 메고 온 이유 아시겠죠? 저 넥타이 1년 가도 잘 안 매요. 오늘 넥타이 보는 마지막 날일 거예요. 첫인상. 응? 그래서 미국 사람은 그 사람을 판단할 때 미국 사람 같은 경우 한 15초 정도가 걸린답니다. 바로 판단하지 않죠. 그래도 15초니까 좀 시간 되죠. 일본 사람 6초랍니다. 6초.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은 몇 초일 것 같아요? 3초랍니다. 3초. 빨리빨리 판단해버려 그냥. 그래서 요게 중요하지. 그럼 이렇게 해도 좋은 인상을 받는 거야. 그죠? 법조문의 1조에다가 거친 얘기 하겠습니까? 좋은 얘기 해요. 뒤로 가죠? 이제 징역이나 벌금, 과태료가 뒤에 잔뜩 있습니다. 모든 법의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점잖게 나가다가 마지막에 가서 징역이야, 벌금이야, 과태료야, 막 등록 취소야, 막 이렇게 뒤에 잔뜩 있어요. 이렇게. 구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1조 목적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구성 이런 게 나와요. 자, 요걸 칠판 설명드릴게요.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조금 상식적으로 아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 요게 부동산 영업할 때 그대로 쓰입니다, 이거. 물건 소개할 때, 이 물건은, 비과세고요. 안 좋은 것만 얘기하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뭐 보강공사도 했고요. 그렇지만 이 부동산은 싸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가까워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 이렇게 하면 좋은 인상을 못 줘요. 두 개가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뭐부터 얘기해야 돼? 여기서 너무 엄청 가까워. 여기서. 그래서 너무너무 이거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싸. 이거 하면 이건 싸서 주변 것에 비해서 훨씬 싸다 이 말이야. 다만 이제 조금 낡아서 뭐 이런 게 있고 이렇게 하면 도장을 찍을 가능성이 그나마 있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없는 거요. 그렇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원리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은 부동산에서 큰 성공을 거둬서 성공 비결이 뭐냐고 막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이런 거. 그죠? 거창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좋은 얘기 먼저 해주는 거예요. 부동산만 그러지 않습니다. 애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이거. 애들 할 때 애들이 잘못한 점이 있죠. 먼저 나무래요. 너 그러면 안 되지. 근데 걔가 좀 풀이 죽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너는 뭐 이것도 잘하잖아. 이미 늦었어요. 그게 아니고 너 이것도 잘하고 참 잘하는데 이것만 좀 고치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배우시죠, 여러분도? 이거예요, 이거. 정말 세상에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거. 저는 지금 이 나이에 깨달았어요. 이걸. 좀 더 일찍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솔직하고, 그 다음에, 솔직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충고하고, 제 속마음은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 봤을 때, 같은 동료가, 너 이거 고쳐. 너 이거 고쳐야 돼. 그게 아니고, 너 지금 힘들지만,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동료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동료를 원하십니까? 이겁니다. 이것도 제가 이렇게 나이 들어서 깨달았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이렇게 해주면 상대방이 나중에 고마울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잘못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는 스스로 압니다. 얘기 안 해요. 응? 참 이걸 왜 지금 깨달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 집사람한테 잘못한 것들 많이 반성합니다. 예? 자, 사실은 수업 내용보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아까 성공하신 분들은
점수가요. 지금 부동산에 성공하신 분들 있잖아요. 점수가요. 중개사법, 그러니까 과목 점수가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은 너무너무 머리가 비상해. 아주 날카로워 논리적이야. 그래가지고 평균이 90점이야. 거의 수석권이야. 한 사람은 논리적이지 않고 그 다음에 감성적이면서 주변 사람들하고 맨날 술이나 먹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한 6년 했어. 그래서 겨우 합격도 뭐요? 60점으로 합격했어. 근데 이분이 훨씬 공감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분이 성공합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똑똑하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가지고 공법을 너무 열심히 잘 공부해가지고 많이 알아요. 그래서 다른 부동산 사장님이 오시거나 아니면 손님들 왔을 때 공법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아 이건 이렇고요 이건 이렇고요 이러시면 안 되고요 이건 맞고요 아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손님이 뭐라고 생각해 속으로? 똑똑하다고 생각이 전에 싸가지가 없네 이거. 그겁니다. 근데 몰라. 공부를 안 해갖고 공부는 관심이 없어. 몰라.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제가 한번 알아봐 줄게요. 모르니까 알아봐 줄게요. 그래가지고 그렇다는데요? 이렇게. 이 사람을 더 신뢰합니다. 겸손한 사람을. 정말 중요한 거 했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과목이 공인중개사법이잖아요. 아까 이 성공 실패 이거 있잖아요. 실제 사례예요. 현업하시는 분들. 나중에 지켜보니까 그분들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딱 지켜보니까 어떤 사람이 성공하느냐면 아까 그런 사람이 성공하더라고. 요 후자. 요쪽. 자, 이게요. 국회에서 만든 법이 있어요. 국회에서 법을 만들자면 그게 공인중개사법이에요. 근데 국회에서 법을 갖다 다 만들어내지는 않고 또 세부적인 것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에서 법을 만들어요. 그 행정부에서 법을 만드는데 그때 행정부의 대장이 대통령이에요. 그 대통령이 만든 법을 대통령령이라고 영자를 붙입니다. 뒤에다가. 요것이 이제 대통령이 만든 법이야. 법의 이름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에요. 시행령. 그러니까 시행령이란 말과 여기 나와 있는 대통령령이란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모든 걸 다 알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장관을 두잖아요. 너는 뭐 보건복지 쪽은 너가 알아서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분야의 전문가가 있는데 그 각 분야의 전문가인 장관이 만든 명령이 있어요. 요것을 부령이라고 해요. 부령. 부령. 요게 이제 중개업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쪽과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주무부서야. 그래서 이것을 국토교통부령 이렇게 줄여서 국토부령 이렇게. 국토교통부령. 국토부령 이렇게. 이것을 다른 말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라고 써요. 이렇게.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만든 법이 이렇게 부르는 걸. 행정부에서 만든 법은 이렇게 부르는데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 근데 아무래도 힘의 세기는 국회에서 만든 법이 세. 이것을 거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이 법 만들고 장관이 법을 만드는 거예요. 요게 여러분들 시험범위예요. 그래서 조문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지만 거기 보면 가로 1번 공인중개사법은 이게 조문이 시원한 게 이게. 그 다음에 가로 2번 보십니다. 11페이지 가로 2번에 보면 시행령 나왔죠. 시행령. 이게 조문수가 몇 개나 되는가 보니까 38조예요. 38조. 오른쪽에 나오죠. 12페이지 제일 위에 나오죠. 38조.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보면 시행규칙이라고 나왔죠. 국토교통부령이라고 나온 거 있잖아요. 그게 조문이 몇 개나 되냐면 29개인가 그럴 거예요. 29개죠. 이렇게. 이 조문을 다 합쳐보면요. 이게 118개 조문이에요. 이 118개 조문에서 시험 문제가 28개 나오는 거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적게 나오는 거예요? 적게 나와? 조문이 118개인데 여기서 28문제가 출제되니까. 엄청 많이 나오는 거죠. 민법 같은 경우는 수백 개 조문이에요. 수백 개 조문. 수백 개 조문 자체가. 그래서 이게 중개사법 양이 적다는 거예요. 100개 조금 넘어가잖아요. 다 합쳐봤자. 그래서 여기서 28문제예요. 여기서 1편. 여기 1편이잖아.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그러면 세 개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격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모르셔도 괜찮고. 용어로 갑니다. 14페이지. 자, 용어의 정의 여기 나와 있는 거. 자, 여러분들 처음에 생각해 볼게. 용어 풀이 나온 게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주로 용어 풀이 그거 할 텐데, 자, 첫 번째 나온 게 중개입니다. 여러분들은 교재 중에서요, 14페이지 보시면 중간 정도에 중개의 정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거기를 한번 밑줄 긋겠습니다. 가로 1번에 중개라 함은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까지 끊어 읽으십니다.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까지 끊어 읽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알선 이렇게. 그러니까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끊어 놓으셨죠? 자, 요거 두 줄만 딱 필요하고 나머지 필요 없습니다. 이제 밑에는 이렇게 풀어서 써놓은 겁니다. 밑에 보니까. 자, 그러면 칠판을 보셔야 돼. 중개가 뭐냐 그랬을 때 사실은 여러분들이 얘기를 못해서 그렇지 아시는 거예요, 이거. 중개 그러면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아시는 거라고. 근데 이제 법에서는 딱 정해놨죠. 중개라는 것은 첫 번째 3조에 규정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중개 대상물은 3조에 나와 있는 건데 우리 셋째 시간에 공부할 겁니다. 근데 3조에 나와 있는 중개 대상물은 흔히 얘기하는 토지라든지 건물 같은 거 얘기하고 그 밖에도 한 3개가 더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부동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부분을 좀 아셔야 돼. 두 번째 부분은 거래 당사자 간에 이렇게 나옵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다음에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까지 끊어 읽었었죠. 그 행위 여기요. 행위를 이렇게 하는 거지. 행위를, 그죠? 근데 이거요, 두 번째 부분 끊어 읽어보면 굉장히 길지만 첫 글자 거래하고 마지막 글자 행위를 붙이면 축약된 말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거래는 뭔지 아시죠? 거래하는 거. 그죠? 더 줄이면 거래예요. 이걸 어떻게 해줬을 때 중개가 된답니까? 알선해주면 중개가 되지요. 알선이 뭐예요? 소개, 추선. 별거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 거래하게끔 소개시키는 게 중개다. 여러분 아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다만 이제 법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놨을 뿐이지.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부분은 요 2번이에요. 2번. 거래 행위를 이렇게 했는데 이게 혹시 여러분 민법 공부하셨죠? 첫 시간 했습니까? 민법? 무슨 요일이에요? 화요일입니까? 그럼 첫 시간에 법률행위라는 용어가 나왔습니까? 법률행위라고 하는 거. 민법의 출발은 보면 법률행위부터 보통 시작해요. 이 말입니다. 법률행위. 법률행위가 뭡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 드리면 답하기가 쉽지 않죠. 쉽진 않아. 이제 처음 배우셔서. 그런데 법률행위가 뭐냐 그랬을 때 우리가 쉽게 답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게 계약이에요. 계약. 요게 요거예요. 결국은 부동산에 대해서 계약을 하게끔 소개시킨 거. 그게 중요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법률행위를 해서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권리에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권리 변동이 생긴다. 그래서 권리 이런 거 배우셨을 거예요. 아마 첫 시간에 이런 거 배우셨을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요 두 마디가 민법 총칙이에요. 법률행위하고 그에 따른 권리 변동. 그죠? 자, 대표적인 예만 하나 들어봐요.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매도인은 아파트 팔고 매수인은 아파트 사기로 하는 둘 간의 약속이죠. 그래서 중도금 치르는 날 중도금 치르고 잔금 다 치르면 매도인이 잔금 받아먹고 등기 낼 수 있는 서류를 매수인한테 주겠죠. 그래서 그 서류 갖고 등기까지 칩니다. 매수인이. 그러면 이제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매도인은 소유권을 잃고 매수인은 소유권을 얻고. 그게 이게 어떤 권리의 변화가 생겼나요? 소유권. 그죠?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교환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교환계약은 바꾼다 이겁니다.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하고 땅 갖고 있는 사람이 바꾼다 이겁니다. 그걸 교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환계약을 체결해서
이때도 잔금을 치를 수 있고요. 등기를 서로서로 해주게 되면 이때 어떤 변화가 생기죠? 아파트 주인은 땅 주인이 돼버리고 땅 주인은 뭐예요? 또 아파트 주인이 되니까 임자가 뒤바뀌었죠? 이것도 뭐예요? 소유권 변동이 생긴 거죠? 교환 계약을 체결해서 이런 변동이 생기는 겁니다. 교환 계약. 이 계약은 약속이란 말하고 순 우리말로 약속이 약속. 서로 바꾸기로 약속했죠? 약속을 지켜나갔죠? 그래서 이런 권리가 변화된 거예요. 부동산 시장에 가면 매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전월세 이렇게 하잖아. 응? 그죠? 전세 계약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 전세 계약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법률 용어, 이거 좀 어려워요. 법률 용어로 하면 임대차 계약이야. 우리는 이제 전세 계약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현실은 이게 법률적으로 이거예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파트에 대해서 2년간 전세 얻었어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식 용어로 하면.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잔금 치르고 이때는 등기를 갖다가 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등기 잘 안 하고 전입신고하죠 막. 그렇게. 등기 대신에 뭐예요? 전입신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등기 안 쳤습니다. 그래도 등기 안 쳐도 전세권 등기나 뭐 임차권 등기 안 해도 자 우리 아파트를 갖다 2년간 전세보증금 3억에 얻은 사람은 자기 집도 아닌데 거기서 뭐예요? 자기 집인 양 먹고 자고 할 수 있죠. 그 권리가 있죠. 그 권리를 임차권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가시면 이제 전세권이라는 걸 배우시는데 전세권하고는 좀 틀려요 이게 또.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그 전세 계약은 임차권이 생기는 거예요. 임차권이. 등기를 안 치기 때문에. 그래서 임차권이 생겼다. 이거 없던 임차권이 생긴 거죠? 왜 생긴 거예요?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약속. 아파트 주인은 2년 동안 전세 보증금 3억에 빌려주는 걸로 했고 그 전세 얻은 사람은 2년 동안 어떻게 해요? 거기서 자기 집도 아닌데 보증금 3억에 살기로 했고 그 약속을 지킨 거죠. 이사 들어가서. 이게 없던 게 생긴 거지. 등등등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민법 총칙이라고 그랬어요. 법률행위하고 그에 따른 권리 변동. 권리 변동이라고 하는 권리를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하고 권리의 주체나 내용이 바뀌기도 하고 이게 변동이에요. 이게 민법 총칙이에요. 여러분 민법 시간에 배운 거. 이걸 풀어서 놓은 거예요. 요 부분이. 그러면 다시 한번 두 줄 읽어봅니다. 두 줄 보면 자 3조에 규정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요거죠.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같은 거요. 그 밖에 또 있어요.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를 그 행위가 뭐예요? 법률행위야. 결국은 법률행위 하는 것을 뭐예요? 계약 체결하는 것을 알선했을 때가 중개입니다. 다 하시는 거예요. 풀어서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땅을 팔려고 그래요. 그래서 살 사람을 여러분들이 소개시켜가지고 땅 팔 사람과 살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끔 여러분들이 중간에서 주선해 주었다. 그러면 여러분의 행위는 중개예요? 아니에요? 중개 맞습니다. 중개가 되려면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3가지. 3조에 규정된 중개상물 맞죠? 매매 계약도 계약으로서 법률행위 맞죠? 그 다음에 알선 주선한 거 맞죠? 그죠? 어떤 사람이 저한테 강남역 9번 출구 라인 쪽에 빌딩을 갖다가 구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돈 얼마든지 될 수 있으니 구해달라. 매물이 없다고 하면서 빌딩입니다. 빌딩. 800억짜리 빌딩을 구해달라고. 그래서 살 사람을 갖다가 붙였다.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제가 그걸 알선했죠? 제가 이걸 알선했으면 800억짜리면 돈 엄청 벌겠죠? 자, 그러면 제가 한 것은 중개예요, 안 해요? 중개가 맞습니다. 그죠? 중개상 맞죠? 빌딩도 건물, 매매, 알선. 그죠? 중개란 개념 자체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아시는 거예요. 다만 법조문에 맞춰서 논리적으로 설명드렸을 뿐인 거예요. 그 두 줄만 밑줄 긋고 나머지는 보실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이번에는 어디를 가시느냐. 우리 교재 순서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넘어가셔가지고 쭉쭉쭉 넘어가셔서 지금 여기 넘어간 내용들은 나중에 이제 우리 1월달 또는 3월달 이렇게 됐을 때 지금보다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 지금 입문 과정이니까 가장 줄기가 되는 거 위주로 가지만 요 중에서 뭐 조금 추가할 거예요. 많이 추가는 아니에요. 자, 교재 보시면 19페이지 가보십니다. 19페이지 보시게 되면 네모 3번을 보려는 겁니다. 중간이야. 뭐라고 나옵니까? 중개업이라고 나오죠. 그거 공부할 겁니다. 중개업이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중개보다 중개업이 훨씬 중요합니다. 중요한 부분 세 가지를 설명드릴 거예요. 이건 좀 자세히 공부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일단은 밑줄을 그어보도록 할게요. 네모 3번에 가로 1번 보시면 정의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첫째 줄 밑줄 그었습니다.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뭐에 의해서? 의뢰. 자, 의뢰 동그라미 하시고, 동그라미를 네 군데 칠 겁니다.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뭘 받고요? 보수 받고, 보수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중개의 동그라미. 마지막으로요, 업으로 행하는 거. 업의 동그라미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중개업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지금 네 군데를 동그라미 쳤어요. 자, 그걸 갖다 칠판에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제 칠판 보셔야 돼. 다 끝났어요? 이거 설명드리고 관련 부분은 일단 이제 몇 군데 밑줄 그어 드릴 거예요. 자, 먼저 다른 사람의 부탁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비를 챙겨가면서 해야 됩니다. 보수. 그죠? 자, 세 번째는 중개 활동을 하는 것이 돼야 돼요. 뭘 중개라고 그런다고 그랬습니까?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배웠던 거예요. 중개라고 하는 건 세 가지. 3조에 규정된 중개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병행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그게 중개잖아요. 이때 써먹으려고 미리 배운 거예요. 기초적 개념이에요. 그걸 어떻게 쓸 때 중개업이 된답니까? 업으로 행하는 거. 이거 네 군데 동그라미 친 거죠. 근데 이 업이라는 것이 법률 용어예요. 법률 용어인데 있잖아요. 이게 우리 사회적 용어로 바꿔놓으면 너무 이해하기 쉬워요. 영업이에요, 영업. 업이다 그런 건 뭐예요? 영업을 얘기한다, 영업. 그래서 중개업이 되려면 네 가지 요건을 몽땅 갖추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의뢰 받아가면서 복비 챙겨가면서 중개하는 것을 직업적으로 영업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별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자, 그런데 이 업으로 행한다 이 말은 조문에는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업이 뭐냐 영업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판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니까 판례가 나온 겁니다. 판례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설명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영업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좀 이따 이거 밑줄 그을 거예요. 지금 찾지 마시고. 첫 번째, 영리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영리 목적이 뭔지 아시죠? 돈 벌라고. 자, 두 번째는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야 됩니다. 요것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용어상. 불특정 다수인이라는 얘기는 특정이 안 되어 있는 여러 명을 상대한다 이 말이에요. 상대하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다 이게 아니고 누가 상대방이 될지 모른다. 그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인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 명인데 특정이 안 돼 있다고요. 자, 세 번째는요. 계속 뭐예요? 반복 성향이 있어야 된다. 계속 반복성 여기 있어야 돼. 한두 번 하고 말면 영업이 안 되는 거예요. 영업이라는 건 뭐예요? 오늘 또 가서 하고 내일 또 가서 하고 이게 영업이 되는 거지. 이 세 가지를 몽땅 갖췄을 때 뭐가 돼요? 영업. 누가 얘기한 거예요? 판사가, 판례가. 그죠? 이걸 다 갖춰야 됩니다. 한꺼번에. 하나라도 못 갖추면 영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요거 보세요. 세 번째 요게 시험에 잘 나와요. 계속 반복성이 있어야 돼. 그죠?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친구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놀러 갔더니 아파트를 팔겠다고 사무실에 내놨대요. 중개 사무실에.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그 얘기를 듣자마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또 다른 친구 중에 이 아파트가 그 지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아파트니까 그 아파트 사고 싶다고 평소에 얘기했던 친구가 있었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 친구하고 이 친구를 연결시켜서 아파트에 대해서 계약을 하게 여러분들이 중간에서 주선해 줬어. 그럼 여러분들은 중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겁니까? 여러분이 했는데. 중개 아닙니까? 누가 했든 3조에 규정된 부동산에 대해서 계약서 쓰게끔 도와주면 그게 뭐예요? 중개. 여러분이 했어도 중개예요. 중개는 맞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직업적으로 그거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죠? 어쩌다 들은 얘기가 있어서 한 거죠. 이렇게 어쩌다가 일회성에 그치는 활동을 했다 그러면 그런 활동을 중개업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처럼 우연히 전세 한 건을 하고 매매 한 건을 한 것이에요. 그랬을 때는 중개업이 될 수가 없어요. 직업적으로 해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딱 하고 나니까 여러분의 적성을 찾은 거야.
여기는 팔겠다고 하고 여기는 사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중간에서 싹 하니까 둘이 계약서에 쓰고 고맙다고 막 돈도 갖다 주고 그러니까 내 갈 길이 바로 이거구나 이렇게 깨달아가지고 자격증 없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자격증 없는 상태에서 이제는 어떻게 본격적으로 장부 하나 만들어 갖고 팔겠다는 친구 찾아다니고 사겠다는 친구 찾아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만약에 연결시켜주고 복비를 꼬박꼬박 받아 챙겼다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죠 이거. 그죠? 계속 반복성이 있죠? 돈 벌 목적으로 한 거죠? 중개해준 것도 맞죠? 복비도 챙겼죠? 부탁받아가면서 하죠? 부탁을 갖다 강요하죠? 그렇잖아. 그러면 중개업이 안 해요.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중개업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를 딱 나눠갖고 이쪽에 들어가면 중개업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특히나 이렇게 우연히 했다 이렇게 되면 이 요건이 안 갖춰진 거니까 중개업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단순히 우연히 한 건 했다 그런 게 아니고 뛰어넘어서 막 이런 활동을 했잖아요. 그럼 이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큰일 나는 거야. 왜냐면 이거 아셔야 돼. 이 중개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응? 아까 우리 역사 배웠죠? 자, 중개업을 하려면 어떻게? 지금 현행법상은 허가 내는 것도 아니고 신고하는 것도 아니지만 등록을 내고 해야 되죠? 중개업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등록 내고 하시오. 만약에 중개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등록을 안 내고 하잖아요? 그럼 공인중개사법을 크게 어긴 거예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비난하냐면 등록도 안 한 채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 무등록 중개업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요. 이게 여러분 두 번째 아셔야 될 중요한 내용이에요. 중개업은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등록을 내고 해야 됩니다. 안 하고 했다가는 형사처벌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연히 매매 한 건을 했다. 그랬을 때까지는 괜찮은 상태. 근데 이걸 뛰어넘어서 이걸 직업적으로 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이런 요건을 마저 갖췄다면 자격증 없이 막 그렇게 한 사람이라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니까 크게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면 진짜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학원 가서 공부해갖고 자격증 따갖고 사무실 오픈하고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렇게 처벌받지 않죠. 두 번째. 자, 세 번째는 중개업과 관련해서 최근에 나온 중요한 판례가 복비를 받아야 중개업이 된다고 그랬죠. 근데 만약에 열심히 중개를 했어요. 소개시켰는데 복비를 안 줘가지고 못 받았어요.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이때 이 활동은 중개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요. 그렇죠? 왜요? 중개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돈을 챙겨야 되니까. 돈을 안 챙겼죠? 한 푼도? 그럼 중개업이 될 수가 없다. 요 세 가지. 우연히 했을 때는 죽었다가 해도 중개업이 될 수가 없다. 근데 이러한 중개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등록을 내고서 해야 되니까 혹시 등록 안 하고 했다가는 처벌이다. 혹시 복비를 갖다가 안 챙겼다면 그때는 뭐요? 중개업이 될 여지가 없다. 요 세 가지. 교재 보시면 20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요. 반가로 2번에요. 둘째 줄요.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거래를 중개했다 하더라도 보수를 받지 않았다면 이 법상에 이 법이라고 하는 건 공인중개사법 얘기하는 겁니다. 중개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거기까지 지금은. 그 다음에 반가로 3번 보시겠습니다. 중개를 업으로 하였을까? 반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보면 업이란 그죠? 자, 사업의 약칭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 사업이란 게 영업을 의미합니다. 사업이 영업. 자, 중개를 업으로 한다 하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계속적 반복적으로 중개행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중개행위를 하였으므로 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것은 그건 뭐 새벽 내용 모르셔도 괜찮아요. 중개업이라고 할 수가 없다. 동그라미 2번에요. 찻줄 끝부분. 따라서 우연한 기회에 단일의 건물 등에 대해서 전세계약 등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만으로는 이 법상에 중개업이라고 할 수가 없다. 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우연히 했을 때는 중개업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가로 3번에요. 반가로 1번. 등록을 내고 중개업을 했을 때는 적법하지만 가로 3번에 반가로 2번. 제목 보시면 돼요. 무등록 상태에서 중개업을 하면 어떻게 돼요? 위법이다. 불법이다. 그래서 형사처벌 받죠? 동그라미 2번에 둘째 줄 보시면 3년 이하의 지역이나 어떻게 해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렇게. 자, 21페이지 가보시면 판례가 하나 나옵니다. 판례 1번을 갖다 읽어볼게요. 중요한 판례입니다. 중개를 업으로 한다 하면 1번 판례만 보겠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영업으로 알선 중개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알선 중개의 계속 반복성, 영업성 등의 유무, 영업성이 있냐 없냐 이런 거 있냐 없냐 있어야 되겠죠. 그 행위의 목적이라든지 규모라든지 횟수, 그죠? 몇 번 했냐 이런 것도 따져보게 되겠죠. 기간, 태양. 그래서 태양은 활동한 모습을 얘기합니다. 태양 그러면 활동한 모습. 한문이에요, 한문. 태양 등을 여러 사정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회 통념에 따라서 판단해 볼 것이다. 따라서. 그 다음에 시험에 많이 나온 거라고 했죠. 우연한 기회에 단일에 건물 전세 계약의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실만 갖고는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시험 용어할 때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판례일 겁니다, 이게. 특히 이제 끝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개 했죠, 지금? 중개하고 중개업 2개 했고, 지금 4개를 남겨놨는데, 여러분들, 어디 있죠? 그죠? 19페이지로 다시 가보십니다. 19페이지 보면 네모 2번에 공인중개사 이렇게 나와 있죠? 그거 설명드릴게요. 첫 줄을 일단 밑쪽으로 보겠습니다. 첫 줄,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공인중개사가 누구라고 지금 써놨어요? 자격증 딴 사람. 자격증 딴 사람을 공인중개사 이렇게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다. 자격증 따면 다 공인중개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요 공인중개사란 말을 하고 용어가 비슷하지만 구별하실 게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22페이지 가보세요. 22페이지 보시면 첫 줄이 이제 밑줄 글 부분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라 함은 찾으셨습니까? 22페이지 제일 위에 첫 줄. 이 법에 의해서 이 법은 공인중개사법을 가리켜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여기 등록의 동그라미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어떤 사람이래요? 개업 공인중개사. 글귀의 뜻으로 봤을 때는 오픈한 공인중개사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용어의 정의를 보니까 이 법에 의해서 뭐 한 사람이래요? 등록한 사람이다. 여기는 어떻게 됐고요? 자격증 딴 사람이다 이렇게 됐죠. 이게 지금 같은 말이 아니에요. 이 둘을 구별할 줄 아셔야 돼. 중요해요. 그럼 이제 등록된 사람이 개공이 이걸 근데 이제 부를 때 있잖아요. 우리 수업 시간에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하면 부르기가 어려우니까 줄여서 많이 얘기하죠. 그죠? 아 이게 저는 용어 중에 아는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개이득이라는 용어가 있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득을 봤다는 거 같죠? 이 개가 무슨 말이에요? 에? 뜻하지 않는 이득을 봤다 이런 뜻으로 저는 해석한 걸 들었는데 그래서 이것도 있고 우리 이제 초등학생 애들 보면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인데 줄여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번에 한글날인가 언젠가 한번 이렇게 해설을 해주더라고. 갑자기 분위기가 싸한 걸 뭐라고 그래요? 갑자기 분위기가 좋은 말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줄여서 얘기하잖아 이거. 이게 이것처럼 여기도 부를 때 어떻게 부른다고요? 개공이다. 우리끼리만 부르는 거예요? 사무실 가셔서 개공 나오세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끼리 부를 때 수업 시간에만 부르는 얘기입니다. 개공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공인중개사가 달라요. 구별된다는 건데 자 보시면 등록한 사람인데 여기 종류가 세 종류요. 세 종류?
누가 있냐면 여기 이제 잘 이제 들으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어렵진 않아요. 뭐냐면 첫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 중에는 혼자 오픈한 사람이 있어요. 자격증 따가지고. 여러분이 그러실 거야 아마. 그래서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자격증 따서 혼자 오픈한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수가 많지 않지만 자격증을 따가지고 여럿이 같이 모여서 회사를 차려가지고 등록을 내는 경우가 있어. 이랬을 때는 법인이라고 불러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다. 여럿이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회사 차려서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은 혼자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 개업 공인중개사 중에 이 개업 공인중개사의 숫자가 전국적으로 한 9만 정도 된다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자격증 딴 사람은 한 30만 되고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 전체 개공 중에 한 98% 정도 돼요. 98%. 그 다음에 여기는요 0.2% 3% 될라나? 잘 없어요. 근데 나머지 요것 때문에 본 겁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류가 세 종류예요. 자, 이분이 누군가? 이분이 말이에요 역사 공부할 때 했었어요. 과거에 보면 우리 박정희 정권 시절에 자격증도 없는데 신고만 하고 중개업을 했던 분이 있었죠. 근데 83년도에 전두환 정권 때 제도가 바뀌어서 그래가지고 허가 내고 자격증 따고 허가 내고 그리고 해. 그렇게 자격증 제도가 바뀌었죠. 근데 기존에 그전에 자격증도 없이 신고만 하고 영업을 했던 사람을 83년도에 제도가 바뀌었다고 그래가지고 나가라고 못해. 못 추천한다고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법조문 끄트머리에다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좋아 그러면 허가 낸 걸로 봐줄게 이러고 넘어간 거예요. 한번 봐주고 넘어가요. 그런데 99년도에 제도가 한 번 더 바뀌죠. 어떻게 바뀌죠? IMF 직후에 등록제로. 그렇죠? 등록제로 바뀌었으니까 기존에 그냥 허가 받은 걸로 봐줄게 쳐줄게 이렇게 해서 넘어갔던 사람을 이제 99년도에 제도가 또 바뀌었으니까 당신들 이제 많이 해먹었으니까 그만도 못하잖아. 그래서 한 번 더 봐줘요. 조문 끄트머리에다가 등록된 걸로 봐줄게 하고 넘어가. 그분들이 이제 지금 보니까 2018년도가 됐으니까 그분들의 연세가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는 자격증도 없어. 옛날부터 해오셨던 분들이야. 중간에 폐업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옛날부터 해오셨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있도록 해. 예외적으로. 조문 끄트머리에 써놔가지고. 이런 사람을 우리가 부를 때 부칙이라고 해요. 조문 끄트머리. 부칙 뭐예요? 개업 공인중개사다 이렇게 불러요. 부칙 개공이라고 줄여서 불렸는데 이 용어가 올해 시험에 처음 나왔어요. 사실은 이게 정식 명칭이 아니에요. 이게 정식 명칭이 아니라고. 이름이 없어요 원래. 근데 올해 시험에서 드디어 이제 요 정식 명칭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칙 개공이라고 써서 나와서 이분이 이제 흔히 하는 얘기로 하면 복덕방 할아버지예요. 이분들의 연세가요 80세에서 뭐 90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좀 시간은 조금만 더 지나가면 부칙에서 예외적으로 기득권을 인정해서 계속해서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된 요 분들이 복덕방 할아버지가 옛날 중개인으로 불렸던 복덕방 할아버지가 사라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1%나 될라나 말라나 이래요. 연세가 높으세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예요? 복덕방 할아버지. 그래서 간판 가지고 보면 이분들은 보통 보면 이렇게 간판이 무슨 중개인이라고 써요. 간판이 무슨 충북 고향이 충북이 뭐예요? 충북 부동산 중개인 이렇게 간판이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막 돼 있는 데는 여기. 그래서 이분들이 어쨌든 계셔요. 많진 않지만 다 합쳐서 뭐라고 불러요? 개공이다 이렇게 부르지. 뭐 이분은 자격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격증이 없지.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다 그러면 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인가요? 지금 공인중개사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잖아. 응? 뭐 자격증이 다 있다고 착각할 염려가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개공이라고 얘기하지만 자격증이 없는 개공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걸 아시라는 거지. 뭐 이걸 종류를 암기하는 게 아니고. 복덕방 할아버지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 복덕방 할아버지도 개공이에요. 근데 부칙 개공은 공인중개사입니까? 아닙니까? 부칙 개공은 공인중개사입니까? 아닙니까? 자격증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아닌데 개업 공인중개사이기는 하다 이거 아니에요.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처음 하신 분들은 좀 여기 있는데 이 말이. 근데 공인중개사는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응? 좀 어려운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제 여기요. 공인중개사 여기까지 보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는요. 공인중개사는 여기가 종류가 세 종류요. 공인중개사 그러면 이 중에는 자격증을 딴 사람을 얘기하죠. 자격증을 따서 오픈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죠? 아니 개업 공인중개사인데 자격증을 따서 혼자 오픈한 사람 있잖아요. 그 뭐라고 불러요? 정식으로는 공인중개사인 개공 이렇게 부르죠. 이 사람도 공인중개사예요. 오픈했죠. 그런데 또요. 자격증을 딴 사람 중에 오픈하지 않고 취직한 사람도 있죠. 이제 합격자 발표 이제 다음 주 정도 나오고 그러면 이제 막 실무교육 받는 시즌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막 취직하고 막 사람 구하고 막 그래요. 자 그래서 남 밑에 취직한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좀 이따 나오지만 소속 공인중개사 이렇게 부르고 그죠? 이 사람은 이제 현장에서도 부를 때 소공이라고 많이 불러요. 소공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더 있죠. 이건 오픈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취직한 사람이고 자격증을 따서 안 써먹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을 갖다 우리가 부를 때 농속 공인중개사다. 자격증을 농속에 처박아놨다는 뜻입니다. 농속 공인중개사다 이렇게. 근데 이거 저만 부르는 이름입니다. 일반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근데 특허내고 싶어요. 농속 공인중개사다. 우리 교재는 일반 공인중개사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교재는. 근데 그게 아니고 농속 공인중개사 쓰면 뭐 안 됩니까? 또 같은 속자 돌림이니까 얼마나 좋아. 네? 근데 어쨌든 정식 용어는 아니다. 그럼 세 종류 아시겠죠? 자격증 따서요. 오픈한 사람도 있고 자격증 따서 취직한 사람도 있고 자격증 따고 농속에 처박아 놓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세 종류. 어쨌든 자격증이 있으면 전부 다 뭐라고 불러요? 공인중개사. 개공하고 다르죠? 잠깐 쉬겠습니다.